오늘 일단 덴버 대 인디애나가 가장 첫 경기인데 제가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기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할리버튼에 관련된 스탯들을 되게 많이 찾아왔어. 무엇보다도 할리버튼의 중요도가 가장 눈에 띄더라. 제가 저번에도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봐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은 저는 할리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할리버튼이 올 시즌 총 인디애나의 38경기 중에 33경기를 뛰었고 5경기는 아예 결장을 했어요. 그래서 할리버튼이 있을 때의 팀 성적, 득점, 야투율, 3점슛이랑 그리고 상대팀은 어땠냐, 할리버튼이 뛴 날에, 그리고 할리버튼이 없는 동안 득점, 야투율, 3점슛이 어땠나, 상대팀은 어땠나 이렇게 적어둔 거고, 밑에는 이제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 팀의 약간 플레이 스타일 차이,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야투 시도였다, 이런 것들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할리버튼이 뛴 경기 동안은 무려 135득점을 했다, 팀이. 야투율이나 뭐 3점슛 39%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3점슛이. 그리고 상대팀한테도 많은 이제 허용을 했다, 실점을. 129점을 실점을 허용했으니까. 그리고 상대보다는 야투율이나 3점이 모두 높은 모습이 있습니다, 할리버튼이 뛸 때는요. 근데 또 할리버튼이 없었던 5경기를 보면은 일단은 득점이 거의 16점이 빠졌어요, 평균 득점이. 할리버튼이 안 뛴 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야. 야투율은 오히려 높은 편인데 3점은 낮아졌고, 그리고 상대팀한테는 이렇게 오히려 실점 값은 낮아졌지만 필드골 허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차이를 발견했냐, 할리버튼이 뛰는 경기에서는요, 이게 야투 시도 그리고 3점슛 시도 숫자예요. 한마디로 할리버튼이 뛴 경기에서는 3점슛을 40번을 넘게 던졌다, 경기마다. 상대팀한테는 30번 정도를 허용을 했었고요. 제가 인디애나가 상대팀의 이런 그 야투 시도, 3점슛 시도를 억제하는 데는 상당한 강점이 있다. 허용률 자체는 높았지만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할리버튼이 뛸 때는 평균적으로 야투 시도를 98번을 해서 경기다. 근데 할리버튼이 안 나오는 날에는 89번으로 무려 9번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3점슛도 무려 14번이 줄어든 게 눈에 띄죠.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안 나왔을 때는 좋은 3점슛 찬스를 맞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할리버튼이 2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최근 2경기 동안 인디애나의 3점슛 야투 시도가 25번, 18번이에요. 그 전에 한 5경기는 어땠냐? 40번, 42번, 39번, 35번, 35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전에 43번, 42번, 43번이었거든.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좋은 3점슛 기회를 차출하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디애나가 3점슛 시도도 줄었었고, 할리버튼이 없는 동안에 3점슛 성공률도 5%가량 낮아진다고 했었죠. 이건 한마디로 할리버튼이 있으면은 좋은 오픈 3 기회가 난다, 이건데,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없으면은 3점슛 기회도 줄어들고 야투 시도도 줄어들고 3점슛 성공률도 떨어지고 평균 득점이 16점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거. 저는 내일도 할리버튼이 없는 인디애나가 덴버 상대로 글쎄 그렇게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덴버가 또 템포가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더로 생각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238.5면은 저는 다소간에 좀 낮은 것 같다.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없는 와중에도 아까 평균적으로 119점을 득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덴버도 최근에 뭐 상대들한테 그 막 실점을 막 적게 하는 편은 아니야. 인디애나가 올 시즌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적은 득점을 했을 때가 101점을 했거든요, 보스턴한테. 그때 101대 118로 개 언더 게임이었는데, 인디애나는 3점 42개 중에 8개 들어간 날이었었고, 238.5는 조금 낮아 보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좀 언더 그림을 그렸었는데, 일단 좀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바 쪽으로. 다른 날보다 뭐 3점 많이 못 던질 거고, 할리버튼이 없어도 인사이드 필드골 성공률은 높다고 했는데, 물론 뭐 요키치가 수비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요키치 비롯해서 고든까지 이렇게 림을 사수하는 데는 나름대로 덴버가 강점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좀 들었고, 저는 좀 어려운데 일단 오바 보기로 했습니다, 오바. 인디애나가 뭐 할리버튼이 있건 없건 최근에 상대팀한테 점수 자체는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할리버튼이 없으면 인디애나가 득점력도 빈곤할 거고, 아무래도 덴버 쪽을 좋게 볼 것 같긴 한데, 글쎄 10.5 마인도 그렇고 언더보다 조금 어려워, 이 경기 사실은요. 저는 기준점이 조금 빡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덴버 마헨에다가 오바를 보긴 할 것 같아요. 덴버도 뭐 딱히 대단한 결장도 없고, 얘네가 그 벤치 구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도 있긴 있잖아요. 페이튼 왓슨이나 지금 크리스찬 브라운이 다 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인디애나가 최근에 뭐 할리버튼이 있건 없건 워싱턴이나 애틀랜타를 다 잡기는 했거든. 물론 뭐 얘네들은 덴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또 어려운데, 저는 지금 밑에 적은 것들, 이런 스탯 같은 거 바탕으로 덴버 쪽에 마헨 볼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낙폭이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8.5면은 인디애나 경기치고는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238.5면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누구나 보는 그림이야. 오바 그림은, 인디애나 경기 오바 그림은 누구나 봐.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에
안 따지고선 오바나 누구나 보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엑셀로도 막 해보고 막 했는데 근데 결국에 238.5면은 너무 낮다 기준점이. 이건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샬럿은요. 이게 샬럿이 라멜로 볼이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라멜로 볼이 돌아왔는데도 최근 두 경기 동안 샬럿이 100점을 못 넘었어요. 샌안토니오한테 99대 135로 쳐발리고 세크한테도 98대 123으로 쳐발리고 라멜로 볼이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샬럿의 이런 경기력이 엄청난 막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이애미는 최근 11경기를 잡아왔는데 최근 11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21.7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쪽에는 득점, 아래쪽에는 상대팀의 이런 것들, 수비적인 부분. 그래서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없는 기간 동안 야투율도 별로 안 좋고 3점이 그나마 살아있긴 하지만은 뭐 21등 정도로 안 좋은 편이고 그냥 득점이 상당히 저조하다. 하지만 상대팀한테도 수비를 그렇게 많이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보여요. 그렇다고 뭐 아주 막 뚜렷하게 대단한 뭐 수비팀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샬럿 같은 경우는 헤이워드가 없는 기간 최근 8경기 동안 헤이워드가 뛰지 못했는데 그 경기 동안 득점은 전체 뒤에서 2등. 아마 포틀랜드가 이 부분 꼴찌일 거예요. 그리고 야투율 전체 밑에서 3등인데 3점 슛만큼은 전체 5위 정도로 잘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상대팀한테 120점 허용하면서 많은 득점을 내줬었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허용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이게 좀 샬럿이 필드고 시도수 자체가 서로 적었나봐요. 좀 빠른 템포로 임하진 않았나 보더라고. 야투율도 많이 허용을 했고 제가 마크 윌리엄스가 뛰고 안 뛰고가 샬럿의 수비에 큰 부분을 차지를 한다. 닉 리차즈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그냥 한 7푸시긴 한데 그냥 서 있는 수준이고 별로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상대팀한테 3점은 가장 많이 허용한 팀이었고 샬럿이 여러 가지로 이거 225.5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언더를 봐야 되나 오버를 봐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샬럿이 라멜로 볼이 돌아오고도 많은 실점을 하면서 본인들은 득점 100점도 못 넘는 등 그게 좀 걸려요. 마이애미 상대로 과연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할까 이게 샬럿이. 저는 그래도 여태까지 조금 너무 낮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승패는 마이애미 쪽을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마이애미도 요즘에 좀 타이트하게 승리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 최근에 휴스턴한테도 7점 차, 올랜도한테도 3점 차, 둘 다 언더 승부였는데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 마헨의 오바를 갈 것 같기는 해요. 오바를 가는 거는 그래도 라멜로 볼이 돌아와서 좀 더 빠른 템포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 외곽슛도 그 전보다는 좀 더 좋은 찬스를 이렇게 던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 경기도 어렵네요 사실은요. 내일 뭐 경기가 적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갈만한 경기가 많은 날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또 브랜든 밀러가 내일 또 다우슬로 아마 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올 시즌 샬럿에서 이게 보면 이 친구들이 뛰었을 때와 안 뛰었을 때 이런 넷 레이팅 차이가 있잖아요. 샬럿은 일단은 되게 못하는 팀이라서 내일 주전들 안 뛰었을 때보다 뛰었을 때가 이렇게 플러스인 선수가 몇 명 없거든. 근데 브랜든 밀러도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샬럿의 뭐 로지어라든지 브리티스 이런 애들도 뭐 얘네가 스탯은 괜찮을지언정 얘네가 경기장에 뛰면은 팀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건데 지금 현재 라멜로 볼과 유의하게 뛰었을 때가 온이었을 때가 안 뛰었을 때보다 플러스인 친구가 또 한 명이 브랜든 밀러다. 근데 내일 브랜든 밀러가 결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샬럿은 나름대로 좀 타격이 있는 편이라고 보고 라인업상으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샬럿의 2픽 출신의 브랜든 밀러도 결장한다는 점 들어가지고 저는 마이애미 마헨에다가 225.5면은 오바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이 경기도. 샬럿 경기 오바 본다는 것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기본적으로 수비팀이기도 하고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세크라멘토부터는 아침부터 배팅할 수 있는 경기이긴 한데 뭐 양팀 다 마땅히 대단한 결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근데 오늘 미러키가 골스와 좀 타이트한 경기이긴 했는데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주전들이 엄청 많이 뛰고 그러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관리는 된 모습이었고 미러키는 올 시즌 백투백 5경기 동안 4승 1패 본인들도 백투백일 때 괜찮게 넣었었고 3점은 올 시즌 그냥 안 좋은 편이니까 좀 넘기고 백투백일 때 일단 야투율이 50%가 넘죠. 그리고 상대팀한테도 꽤나 많이 허용을 했다. 50% 정도로 허용을 하고 3점도 거의 38%로 허용을 했으니까 오바 게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세크라멘토가 작년에는 확연하게 오바팀의 색깔이 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크라멘토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도 필라델피아한테 93점밖에 못 넣었었고 뉴올리언스한테 100점밖에 못 넣었었고 샬럿한테 104점 막 이렇게 세크라멘토의 오바를 일단은 좀 믿기가 힘들어요. 요즘 들어서는. 그게 조금 걸려. 근데 기본적으로 미러키는 개 뛰는 팀이고 상대팀이랑 이런 오바 페이스를 상당히 즐긴다. 오늘도 골스랑 거의 사실은 언더가 날만한 게임이었는데도
247점에 걸쳤죠. 흐름상으로는 약간 언더내기였는데 끝까지 오바를 좀 막 뒤흔들 정도로 세크라멘토가 난 잘 모르겠어. 세크라멘토가 요즘 들어서 3점 슛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 필드골 숫자는 많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도 필드골 95번 던졌는데 93점밖에 안 났다. 그리고 좀 저득점이었었던 경기 그때 뉴올리언스와의 경기도 그 야투 시도가 91번이었는데 100점밖에 안 났어요. 보면은 그날은 또 보면은 저기 뭐야 3점슛 45개 중에 15개니까 뭐 확률도 별로 안 좋았었고 결국에는 3점이 문제예요. 세크라멘토도 3점이 어느 정도 터져야지 이게 점수가 좀 본인들 원하는 대로 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콜을 많이 못 받습니다. 자유투 시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미러키도 상대한테 자유투를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세크라멘토가 기본적으로 자유투가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야투 시도에 비해서 득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난다. 원래 같으면 그래서 조금 오바를 볼만한 그 팀들 간의 대결인데 요즘에 세크라멘토의 이런 그 득점 부진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고 반면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근데 어느 팀이랑 붙어도 일단은 오바를 생각해볼 만한 그런 사이즈란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미러키가 수비가 작년 같지 않고 수비가 일단 안 좋은데 그래도 꾸역꾸역 승리는 한다. 그거는 또 압도적인 이런 쿤보 같은 친구들의 공격력이라든지 미들턴도 올 시즌 효율이 좋은 편이고 릴라드가 좀 한동안 안 좋았었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살아났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러키도요 뭐 최근 들어 보면은 좀 적었던 득점이 108점이랑 113점이 있는데 이때 113점 난 날은 그 3점 40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25%였죠. 108점 남나는 34개 중에 9개 이런 식으로 3점이 안 터지면은 이 미러키도 언더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31개 중에 13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시도수가 일단은 되게 적었었는데 근데 세크라멘토가 기본적으로 외곽 수비가 좋다거나 뭐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여기서는 수비적으로는 머레이 말고는 다른 애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키거 머레이가 쿤보를 상대하거나 미들턴을 상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사이즈 차이가 머레이가 뭐 끈덕지고 스텝 좋고 막 제가 수비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글쎄 쿤보를 사이즈적으로 막을 만한 그런 자원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핸디 쪽으로 미러키의 마헨이 4.5 정도면은 백투백이긴 하나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백투백이어도 괜찮다고 보는 마인드고 지금 세크라멘토가 그 동부 원정 4연전 디트, 샬럿, 필라델피아 이렇게 만나는 와중에 디트로이트랑 샬럿은 꿀을 빨았어요. 아무래도 좀 리그 최하위권 팀이다 보니까 다 이제 마헨을 했는데 필라델피아한테는 진짜 100점도 못 넣는 93점에 머무르는 그런 안 좋은 경기를 했었고 특히나 이 경기는 엔비드도 없었잖아요.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한테 93점밖에 못 내는 굴욕을 당했을 정도로 지금 공격력이 상당히 부실하다. 다만 이제 내일은 그 앞쪽에 수비가 좋지 않은 릴라드가 또 있고 비즐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팍스가 조금 나을 만하긴 한데 248.5면은 지금 세크한테는 전 조금 무섭고 기본적으로 미러키 때문에라도 오바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은 저는 이 경기 만약에 오바를 생각하더라도 글쎄 배팅은 안 할 것 같네요. 그냥 핸디값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있는 클리퍼스고 미네소타는 오랫동안 어려웠던 경기들을 이제 치르고 나서 포틀랜드 꿀을 잠깐 빨았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제가 그 전에 16경기 연속으로 5할 승률 이상의 팀들만을 상대를 했다고 했었고 그 기간 동안 9승 7패 그 득점 부분에서는 득점 24등인데 그 필드골 성공률이나 3점슛 성공률은 괜찮은 편이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네소타는 그 16경기 동안 점수는 적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필드골 시도수가 상당히 적었다는 거예요. 미네소타가. 그러는 와중에서도 뭐 3점 슛이나 야투 성공률 자체는 괜찮았다고 했었고 그리고 수비도 필드골 허용률이나 3점 슛 허용률이 10등 정도로 실점 값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고 실점 자체는 4번째 정도로 적게 했었다. 5할 승률 이상 팀들이 16번이나 만나는 와중에도. 그래서 미네소타가 그 기간 동안 득점 오펜시브 레이팅, 득점 기대치는 부진했지만은 실점 기대치는 여전히 좋게 찍혔다. 수비는 여전했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일도 미네소타가 홈에서 홈에서는 미네소타가 상대팀을 되게 잘 잡아먹는다고 했었죠. 수비적으로. 그 원정에서는 미네소타의 그 실점값이 111.4점인데 홈에서는 102.4점, 무려 9점이 낮아집니다. 9점. 근데 상대가 이제 클리퍼스다. 클리퍼스는요, 물론 내일 원정이라는 이런 건 좀 있어. 원정이라서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은 클리퍼스가 최근 9경기 8승 1패를 달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평균 120.9득점에다가 얘네들 보면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이 3등 2등이에요. 반면에 평균 득점 자체는 7등으로 이런 좋은 야투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단 말이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필드골 시도 숫자랑 좀 관련이 있어요. 한마디로 좀 질 높은 공격을 많이 했다. 빠른 템포로 박리담에 제가
그런 팀들. 득점은 높은 편인데, 득점 순위는 높은 편인데,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이 좀 낮은 순위에 있는 팀들은요, 그런 팀들은 박리담에서 공격을 많이 한 거고, 클리퍼스는 말 그대로 좀 퀄리티 있는 공격을 적은 야투 시도 숫자라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얘기를 하면은 미네소타나 클리퍼스나 내일 야투 시도 숫자는 좀 적은 날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야투 시도 숫자는 좀 적은 반면 좀 퀄리티 높은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날인데, 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클리퍼스는 상당히 높은 야투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상대팀한테는 필드골 허용률이나 3점슛 허용률을 봤을 때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아. 근데 실점 수치 자체가 전체 4등 정도로 잘 막았었다. 이것도 클리퍼스가 상대팀한테도 야투 시도수를 좀 제한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내일 경기 미네소타나 클리퍼스는 서로 간에 좀 신중한 공격을 펼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봐요.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신중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라면은 아무래도 이건 트리플 스렛, 공을 잡았을 때 세 가지의 위협을 갖다 줄 수 있는 드리블, 패스, 슛, 이렇게 세 가지의 위협을 가져다 수 있는 하든, 조지, 카와이가 버티는 클리퍼스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지 않나. 왜냐면 미네소타는 요즘에 앤트맨이나 타우스 같이 1, 2 옵션들이 상당히 턴오버도 많고 뻔한 공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저는 약간이나마 클리퍼스가 조금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미네소타가 지금 뭐 리그에서 서부에서도 지금 이제 2위로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강팀의 위치에 있었고, 직경기 포틀랜드 꿀을 빨면서 이런 어려웠던 일정들을 마무리를 잘하긴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폼을 봤을 때는 저는 클리퍼스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보고, 이게 언더오버가 제가 여러 번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야투 시도도 되게 신중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언더를 그림을 그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223.5면 나는 너무 낮은 것 같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너무. 자, 클리퍼스가 최근 9경기 동안 120.9점 내고 상대한테는 109.7점 내줬다. 그러면 거의 뭐 경기당 한 230점은 난 거거든요. 물론 미네소타가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팀이긴 한데, 이 미네소타도 최근 한 10경기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221점 정도는 나거든. 물론 뭐 그게 다 5할승 이상의 상대팀 막 상대하고 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거 양팀 다 막 신중한 시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오바를 생각해보는 게, 양팀 다 서로 좀 자유투를 많이 이렇게 던지는 편이란 말이야. 최근 한 5경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유투 시도도 꽤나 많은 편이란 말이죠. 그래, 저는 이거 클리퍼스 마헨에다가 좀 오바 정도 볼 것 같아요. 근데 기준점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사실 이것도 오바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기이긴 하다. 글쎄,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밤사이에 조금 뭐 올라간다, 그러면은 언더 볼만도 합니다. 근데 지금 223.5로는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한마디로 이거 언더 오버는 좀 독이 든 성배 같긴 하다. 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피닉스인데요. 제가 오늘 경기 전부 다 오바를 봤는데 이 경기는 좀 언더를 볼 것 같습니다. 230.5면은 언더를 볼만하다. 제가 여러 차례 피닉스가 부커, 빌, 듀란트 얘네들이 같이 뛰는 빅3가 수비적으로는 진짜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라인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포틀랜드가 워낙에 지금 요즘에 득점이 말이 안 돼. 포틀랜드가 최근 직전 경기에 93점, 그 전에 오클라호마한테 77점, NBA에서 77점을 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의 포틀랜드는 득점이 굉장히 빈곤하다. 93, 77, 84. 그리고 브루클린이랑 연장 가가지고 134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103점, 97점, 88점 이런 식으로 최근 7경기 동안 그냥 득점이 말이 안 돼요. 최근 7경기 동안 아주 말이 안 되는 득점을 보이고 있는 포틀인데, 저는 이렇게 포틀랜드의 득점이 부진한 이유를 스콧 핸더슨, 저는 이미 핸더슨을요 망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콧 핸더슨이 포틀랜드가 지난 시즌 3순위로 뽑았잖아요. 저는 이미 망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콧 핸더슨은 아마 리그에서 뭔가 이렇게 대단히 막 살아남을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요즘에 스콧 핸더슨 같이 그렇게 운동 능력 갖춘 애들은 많아. 이렇게 좀 BQ가 좋은 형태의 친구들이 잘 나가지, 핸더슨 같은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잘 슛이 발전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잘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핸더슨을 망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 핸더슨이 주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9경기 동안 최근에 핸더슨을 주전으로 쓰고 있었어. 여기에 이제 좀 브록던이라든지 뭐 샤프 같은 애들을 원래 주전으로 썼었는데, 최근 9경기 동안 핸더슨이 다시 주전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득점이 101.7점으로 리그 전체 꼴찌, 야투율이 40%도 안 됩니다. 꼴찌. 3점이 34.1%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었다. 그래도 25등으로밖에 안 되고, 상대팀한테 실점값이 굉장히 많죠. 3점슛 허용률도 포틀랜드가 3점슛만큼은 잘 막았단 말이야. 근데 38.5%로 허용하면서 안 좋고, 그냥 포틀랜드가 최근 9경기 동안 개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만합니다. 이거 아마 7경기로 줄이면은 더 도드라질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최근 9경기 동안은 포틀이 이렇게 공격력이 너무 무진하다. 반면에 이제 피닉스는요, 최근 8경기 동안 브래들리 빌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주전으로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빌이 복귀한 이후에 어땠냐? 일단 야투율이 50%가 넘고 3점도 상당히 잘 들어간다. 빌이 돌아오고 나서는 확실히 좀 야투율 같은 거나 공격력은 좋아진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런 수비적인 부분들, 수비는 상대팀한테 3점슛 39%로 쳐맞고 있고 야툴도 48.5면은 상당히 많이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닉스는 빌이 돌아온 이후에는 거의 뭐 경기당 230점은 뚫을 정도로 좀 오바팀의 색깔이 나긴 난다. 근데 여러 차례 제가 피닉스는 그 야투 시도가 상당히 낮은 팀이다, 신중한 공격을 기하는 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멤피스랑 할 때 야투 시도 102회, 그때 레이커스전에도 야투시도 93회, 이런 식으로 요즘 들어서는 야투시도가 좀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 근데 클리퍼스랑 할 때는 야투시도가 77번이었어. 77번. 이런 것들 보면은 피닉스가 좀 약간 좀 빠른 템포로 살려서 하는 팀과의 대결에서는 야투시도가 많은 반면 포틀랜드도 좀 야투시도가 적은 팀에 속하거든요. 이런 팀들이랑 붙으면 조금 언더를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요즘에 포틀랜드의 공격력이 아주 부진한 걸 생각하면은 피닉스가 원정이지만은 마헨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저는 이 경기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언더 본 경기긴 하지만 이 경기도 포틀랜드가 몇 점을 넣느냐에 따라서 언더보다 조금 뒤집힐만 하다고 봅니다. 라치오 경기, 저는 아까도 오늘 햄무나 승정도 볼만하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일단은 라치오 최근에 4연승 중이죠. 한마디로 좀 이제 그 전에 올 시즌 라치오가 작년에는 이제 뭐 챔스까지 나가고 했잖아. 근데 초반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좀 시즌 스타트가 안 좋은 편에 속했는데 뭐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4연승 달리고 있고 좀 안정적이에요. 특히 뭐 이제 코파도 한 경기 낀 거긴 하지만은 로마와의 이런 그 로마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반적으로 라치오가 뭐 사카니도 비롯해서 뭐 요즘에 이모빌레도 못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사비치가 없는 거를 약간 적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낌새가 살짝 보인다. 후반기에 조금 더 반등할 만한 사이즈가 점쳐진다. 전반기 막바지를 되게 잘 보냈었죠. 반면에 이제 레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원정이거든요. 올 시즌에 레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이런 흐름을 타지 못했었어요. 오늘 딱히 레체가 원정에서 라치오 상대로 막 선전을 할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 누누이 말했지만 레체는 올 시즌 초반에 좀 잘 나가다가 그때는 뭐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딱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뭐 원정에서는 일단 승리가 없고요. 올 시즌 내내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 레체였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라치오를 상대로 레체가 어떻게 좀 잘할 만한 건덕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하나 이제 레체가 조금 그 힘을 받는 점이라면 이렇게 상대 전적이 좋았다는 거. 최근 그냥 4번의 경기 동안은 레체가 3승 1무로 오히려 라치오보다 상대를 좀 잘 잡은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뭐 그래도 레체가 이렇게 좀 버티던 시기에는 그래도 쓸만한 선수가 꽤나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뭐 선수단 여러 팔고 해가지고 좀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라치오의 승리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레체가 그래도 막 쉽게 꺾이는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일단 당장에 레체가 올 시즌 무승부도 9번으로 되게 많은 편이고,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무승 행진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나 쉽게 꺾이진 않는다. 그리고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한 것도 5무 4패 중에 3번이 햄무였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은, 또 라치오의 공격이 뭔가 일관되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햄무도 가볼 만한 경기인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장 뭐 레체가 올 시즌에 이렇게 승리조차 많지 않은 모습이고, 좀 뭐 유벤투스, 로마 뭐 이런 좀 유수의 이제 세리아의 강팀들 상대로도 막 햄무 정도로밖에 안 패했거든.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레체가 아주 쉽게 그냥 마헨당하는 그림까지는 안 그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는요, 저는 햄무나 라치오의 일반승 정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경기는 라치오의 마헨 노리기보다는 그냥 두 폴더 동시에 챙기고 싶은 그 정도 좀 소소한 마음만 들어가지고 라치오 마헨으로 접근 안 하고 햄무로만 접근했습니다. 햄무랑 일반승으로. 칼리아리 대 볼로냐, 일단 최근 전적상으로 맞대결상으로는 홈팀이 죄다 이긴 거, 이런 것들 눈에 띄는데 대단히 볼 건 없다, 그렇게 보이고, 제 눈에는 대단히 뭐 눈에 들어오는 거 별로 없고, 칼리아리에서 올 시즌 공격수들 가운데 공격 포인트 5개로 공동 1위인 모습인데, 그 중에 루분버가 앙골라 대표팀으로 지금 차출이 된 상태입니다. 볼로냐도 한번 보면요,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지르크제이, 그리고 살레마커스, 은도의 칼슨, 공격 자원들 상당수가 지금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살레마커스까지 생각하면은 주전 3톱이 모두 결장한다고 보면 돼요. 볼로냐의 그 출전 시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지금 볼로냐의 출전 시간이거든요. 올 시즌 어떤 선수들이 많이 뛰었나 보면은 당장 지금 7골 2도움으로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하기는 지르크제이가 징계 누적 결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수들 중에 많이 뛴 선수 은도예도 오늘 결장, 그 다음으로 많이 뛴 살레마커스도 오늘 결장. 그래서 아마 오르솔리니가 기회를 받을 것 같긴 하다. 아마 오늘 볼로냐는 그래서
지금 기존 3톱 중에 주전들이 모두 빠지는 상황인 것 같다. 오르솔리니가 뭐 그래도 주전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뭐 득점도 4골로 많은 편이고. 근데 이제 아마 기회받을 선수가 파비안이라든지 우르반스키 이런 애들인데, 파비안스키는 올 시즌 326분의 출전에 그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칼스는 제가 기회를 받을만 하는데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다고 했었고, 우르반스키도 19살로 239분밖에 안 쪘다. 한마디로 볼로냐의 오늘 3톱 중에서는 오르솔리니를 제외하면은 딱히 기회도 많이 못 받았었고 경험도 많지 않고 볼로냐의 공격이 한풀 꺾인 상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제가 칼리아리도 그런 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볼로냐의 흐름 같은 걸 따져보면은 볼로냐가 사실은 이렇게 시즌 중간에 피오렌티나랑 뭐 밀란 이렇게 진 거 말고는 되게 잘 나갔었어요. 이게 무슨 무패 행진도 달리고 있었고 한번 꺾었어도 그 뒤로도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피오렌티나한테 어려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탈락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즘의 볼로냐 분위기가 다소간에 조금 좋지는 않다. 더구나 오늘은 볼로냐가 이렇게 공격진의 아쉬움도 큰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칼리아리도 별 볼 일 없는 팀이에요. 사실은 뭐 프로시노네전한테 이렇게 뭐 세리아 역사에 남을 만한 대역전승 70분이고 뭐 이거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런 거 이후에 나름대로 잘 나가다가 또 그리고 막 사스올로 상대로도 94분, 98분 골로다가 이런 역사적인 경기를 되게 많이 했어. 칼리아리가 또 홈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칼리아리가 최근에 5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또 승리도 없는 상황이고 마땅히 칼리아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세 흐름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구나 뭐 최다 공격 포인트 선수도 빠졌다고 했었고 그나마 이제 좀 요즘에 칼리아리에서 돋보이는 선수라면 오리스타니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오리스타니오, 프라티 이런 친구들 기용하면서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오리스타니오도 오늘 아마 출전하기가 힘들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팀 다 이렇게 좀 위협적인 공격 카드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밑그림 자체는 언더 쪽을 조금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뭐 양팀의 체급차 같은 거 생각하면은 물론 볼로냐가 햄물을 노릴 법도 하지만은 무승부 노리기에 괜찮은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의 무승부 내지 볼로냐의 햄무 그리고 언더그림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점. 다음에 이제 뭐 피오렌티나 경기인데 오늘은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세는요, 제가 물론 우디네세의 무승부를 찍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우디네세가 그렇게 막 맛있진 않아요. 무승부가 요즘에 조금 더딥니다. 무승부 페이스는 조금 더딘 상황이고, 보면은 우디네세 진짜 노란색 밭이야. 무승부가 정말 많았는데 올 시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올 시즌 무승부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우디네세의 무승부가 그렇게 맛있는 상황 아닙니다. 반면에 피오렌티나는 그냥 대놓고 무승부보다는 승리하는 그림이 많다. 이렇게 햄무로라도 승리하는 그림이 좀 많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피오렌티나가 한동안 이렇게 무패행진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사스올로한테 뜬금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배당 같은 것도 따져봐도 글쎄 피오렌티나의 승리 보는 그림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배당이 아주 맛있는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디네스의 무승부? 요즘에 또 우디네스 무승부도 막 엄청 막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 찍는 정도 말고는 배팅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가더라도 진짜 소액으로 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랑 밀란 이렇게 해볼 텐데, 일단 밀란의 예상 선발 명단 보고 갈게요. 일단은 가비아가 이제 임대에서 복귀를 하면서 테오 에르난데스한테 센터백 땜빵을 시키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뭐 가비아의 이 친구의 뭐 개인적인 실력이나 이런 건 저는 높게는 안 봐요. 키가 뭐 한 195 정도에다가 뭐 공중볼 싸움 좋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대단한 수비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위쪽 라인업 보시면 밀란이 그래도 부상자는 많지만 좀 수비진에 부상자가 집중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되는 것 같긴 하다, 센터백 빼면은. 반면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디발라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괜찮은 라인업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밀란 대 로마도 오늘 뭐 대단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밀란이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한 90년 만에 가장 많은 실점을 했다는 한 해였다고 여러 번 말했었고, 뭐 서브로 나올 만한 요비씨가 컨디션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는데, 단순히 얘네들의 지표상으로는 보이는 게 일단 무승부는 잘 안 그려진다. 왜 그러냐면은 올 시즌 밀란이 홈 경기를 봤을 때 보다시피 무승부가 별로 없어요. 챔스에서 한 번 있었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승패가 갈린 경기였거나 그렇고, 사실 무승부는 그렇게 잘 안 그려지긴 한다. 로마가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도 별로 없고 패배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니까 이렇게 보면 올 시즌 로마가 리그에서 2승 2무 5패나 당했거든. 특히 뭐 베로나한테도 지고 제노한테도 지고 볼로냐한테도 지고 뭐 인터밀란, 유벤투스 질만한 팀한테 다 졌거든. 그래서 로마가 원정 이런 경쟁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점들도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승부가 생각보다 없다. 이런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얘네 맞대결 보면은 최근 8경기 동안 밀란이 5승 3무, 밀란이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로마 상대로는 상당히 잘 싸워왔다. 로마가 밀란한테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다. 오늘도
그리고 밀란의 라인업 같은 거 봤을 때는 딱히 어디 흠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올 만한 대로 나왔어. 반면에 로마는 뭐 디발라 없다고 했었죠. 벨로티가 이제 옛날에 토리노 시절에는 값어치가 좀 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좀 강팀들에 이렇게 몸담았던 이후로는 어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뭐 국대랑 멀어진 지도 꽤 됐고 어려운데 그냥 밀란의 일반승 내지 햄무 같은 거 노려보고 말 것 같아. 햄무도 좀 막 대단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로나랑 알메리아는 지금 리그 순위 차이도 상당히 커요. 지로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랑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알메리아는 그냥 단순히 리그 꼴찌입니다. 올 시즌 승리가 한 경기도 없는 팀이에요. 0승 5무 14패. 지로나 15승 3무 1패.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딱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지로나가 지금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 12승 2무 달리고 있다. 여기 뭐 코파델리도 껴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중이고 반대로 이제 알메리아의 성적. 알메리아 대놓고 올 시즌에 초록색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아예 승리가 없어요.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가 조금 있다는 건 있는데 얘네가 패배한 팀들 보면 다 패배가 납득이 가는 팀들한테 당했어.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뭐 소시에다드라든지 무승부가 좀 많은 게 있긴 있는데 지로나 정도의 팀이라면은 원정에서도 알메리아를 잡을 공산이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로나의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올 시즌 홈 원정 안 가리고 잘하거든. 지금 보이는 게 지로나의 원정에서의 7승 2무로 잘하고 있었다고 했었고 7승 중에서는 3마인 4햄문데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마인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충분히 오늘 알메리아 상대로 지로나가 마인까지도 노릴 법하다. 마인 배당이 후한 편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지로나가 이제 전반기, 올 시즌 전반기에만 48승점을 얻었잖아요. 15승 3무 1패로 이게 21세기의 라리가에서 레알, 바르샤, 꼬마 이렇게 세 팀을 제외하고 전반기 최다 승점이었다고 하더라고. 전반기에 다른 팀들이 여태 잘했던 역사가 있지만은 레알, 바르샤, 꼬마 제외하면은 지로나가 최근 한 3, 4년 동안 가장 많은 승점을 올린 팀이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지로나가 올 시즌 확실히 좋은 행보 이어가고 있다는 게 좀 밑거름이 되는 것 같고 좋게 볼만한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그 EPL 경기 한 2경기 정도 해볼 텐데 사실 EPL 경기는 저는 오늘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에버튼이랑 빌라 경기랑 그리고 뭐 그 메뉴 경기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대단히 막 느껴지는 건 별로 없어. 일단은 뭐 에버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에버튼 경기는 일단은 맞대결 데이터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그 2019년에 빌라가 다시 승격한 이후로는 아스톤 빌라가 리그 9경기 동안 7승 2무로 에버튼 상대로는 상당히 잘 싸워왔다. 최근에 한번 진 건 이건 리그컵이었고 맞대결 5연승 중에다가 맞대결 9경기 연속 무패 7승 2무 달리고 있더라. 작년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 빌라가 26승으로 최다승 2위였다. 상당히 좋은 행보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한마디로 뭐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빌라는 충분히 후반기에 챔스 싸움뿐만 아니라 뭐 리그 태권도전까지도 할 만한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또 에버튼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 네이션스컵으로 개가 착출이 됐고 맥닐이랑 두쿠레 이렇게 딱 핵심들만 딱 빠진 상황이에요. 에버튼이 두쿠레랑 맥닐이 션다치 휘하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개의 맥닐 두쿠레 딱 핵심들만 차출돼갖고 너무 아쉽긴 해. 근데 뭐 그럼에도 요즘 이제 에버튼이 좀 상승세 이어나가다가 살짝 좀 꺾이긴 했는데 근데 결국 에버튼의 이런 뭐랄까 뒷 배경은 수비에 있거든요. 수비. 요즘에야 이렇게 좀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타코스티가 올 시즌 또 샷블락킹에서 리그 최다 62개, 클리어링 174개로 2위, 헤딩 클리어링 98개로 3위 뭐 이렇게 수비 스탯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단순히 올 시즌 원히트 원더가 아닌 게 션다이치의 지도를 받던 벌리 시절부터 해가지고 최근 뭐 5년 동안 이 샷 블락킹, 그 헤딩 클리어링, 전체 클리어링 이런 부분에서는 리그 탑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버튼이 지금 공격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최근 흐름은 안 좋아도 부상이라든지 어떻게 뭐 차출이라든지 이런 누수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언더를 봄직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빌라도 이제 좀 한동안 잘 나가다가 홈에서의 뭐 연승도 깨졌고 최근 들어서는 좀 다시 이렇게 뭐 벌리 잡고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한데 못 믿어졌죠. 그전보다는. 물론 뭐 휴식 시간도 있고 했지만은 빌라는 대단히 막 이렇게 누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는 뭐 이 경기는 딱히 베팅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한테 그냥 이 정도 정보 정도만 드리고 저는 굳이 정말 가라면은 언더 정도 가고 말 것 같은데 아마 베팅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우리의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는 토트넘인데,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네, 파페사르랑 비수마도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단 말이죠. 심지어 올 시즌은 둘 다 약간 좀 주전급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저런 뭐 선수 결정도 많고 해가지고. 주전급 3명 결장에다가, 여기다가 뭐, 제임스 메디슨, 베인 데이비스, 로메로, 페리시 등등 뭐, 토트넘도 결장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양팀 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토트넘 이렇게 3명 정도가 차출이 됐고, 여기다 벤데, 로셀소, 벨리즈, 로메로, 메디슨, 뭐, 되게 많습니다. 그냥 결장한 선수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메뉴까지. 네, 메뉴도 이래요. 지금 임대로 산초 또 임대 보냈지. 암라바트, 디알로, 레이선스컵 차출. 오나나는 오늘 경기는 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나나는 오늘 일단 뛰기는 하는데, 이 밖에 뭐 루크쇼나 카세미루, 리산마, 누구였다, 안토니,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훈련을 복귀는 하는데, 에릭센도 그렇고. 근데 아마 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에릭센 정도 빼면은 나머지는 오늘도 못 뛸 것 같고. 그래서 양팀 다 누수가 상당히 많다. 그나마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베르너랑 드라구신이 오기는 왔어요. 근데 저는 뭐 드라구신이 뭐 세리아에서 막 얘기는 들리는 얘기는 좋은데, 글쎄 저는 EPL 템포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드리블 허용률이 상당히 적다는 거랑 그 공중볼 경합이 상당히 우수하다.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노아 경기 분석할 때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글쎄 EPL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드라구신이 그렇게 주목받은 지도 사실 오래되지도 않은 선수고,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에 이제 토트넘도 센터백이 굉장히 지금 누수도 많고 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회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리그 테이블 한번 보면은 메뉴가 지금 벌써 리그 9패거든요. 10승 1무 9패로 작년 이제 한 시즌 동안 9패를 당했단 말이야. 작년에 워낙에 홈선적이 또라이급이어가지고 작년 38경기 치르는 동안 9패였는데 이미 올 시즌 20경기 구간에 9패를 달성을 했다. 한마디로 작년보다 훨씬 못 나가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아까 여러 번 말했던 뭐 결장이라든지 일단 선수들이 좀 돌아와야지 메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글쎄 뭐 대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양팀의 이제 맞대결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당장 최근에 토트넘이 메뉴 상대로 이긴 거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제 메뉴가 토트넘의 EPL 시대 이후로 홈에서만 토트넘한테 24승을 거뒀어요. 24승. EPL 시대 이후로 특정 팀이 다른 팀한테 홈에서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둔 게 메뉴가 토트넘 상대로 최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동률로는 아스날이 홈에서 에버튼 상대로 24승을 거둔 게 이게 공동 1위. 메뉴가 취소한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토트넘한테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최근 11년 정도로 볼게요. 왜냐면 이제 그 12년도인가? 12년도에 토트넘이 이렇게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최근 11년 동안 그 토트넘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 11경기 중에 4승을 거뒀거든. 4승. 그래서 메뉴가 물론 홈에서 토트넘한테 강했다 이런 게 EPL 시대 동안은 강했던 건 맞는데 최근 한 11년 정도 잡으면은 7승 4패여가지고 이것도 은근히 좀 약간 껄쩍지근하단 말이야. 이 경기도 예측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양팀 다 지금 누수도 굉장히 많고 토트넘이 물론 공격 축구로 막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빠졌으면 이게 확실히 굉장히 크죠. 리그에서 지금 뭐 득점이나 어시스트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이 경기도 뭔가 좀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래서 두 경기 다 추천은 안 드리고 그래도 오바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바 정도는.